저는 5년 동안 최전방에서 남조선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리는 병사였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에게 혁명의 오물을 퍼부어라. 그 구호를 외치며 썩은 배추와 돼지 분뇨를 띄워보냈죠. 남조선은 거짓 천국, 우리는 지상낙원이라고 믿으면서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오물 대신 내가 탄다. 직경 8m 풍선에 몸을 매달고 군사분계선을 넘던 그날,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본 지 정확히 3초 만에 제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남한은 끝없는 빛의 바다였고, 제가 떠나온 북쪽은 시체처럼 죽어있는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지옥이라 부르던 곳이 진짜 천국이었고, 낙원이라 믿던 내 조국이 거대한 감옥이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오물을 쏘아 올리던 한 병사가 진실의 빛 속으로 추락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살에 최전방에 배치받았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신병교육대 수료식에서 조선인민군 제47보병연대 대남 심리전 중대 배치를 명한다 는 발표가 나왔을 때 면회 온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아들이 조국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혁명전사가 됐구나. 원수님께 충성하는 진짜 남아다. 저도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조국의 최전선에서 남조선 괴뢰들과 맞서 싸우는 진짜 군인이 된 것이니까요. 부대에 도착한 첫날, 겹겹이 처진 철조망과 붉은 지뢰, 경고판 사이로 남쪽 땅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정치지도원 리 대위는 안개 낀 남쪽 지평선을 가리키며 핏대를 세웠어요. 저 너머가 바로 남조선 괴뢰들의 소굴이다. 우리는 저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최전선의 전사들이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당장이라도 소총을 들고 돌격하고 싶은 적개심에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게 주어진 무기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고무장갑 한 켤레, 낡은 삽, 그리고 거대한 비닐마대 5개가 전부였어요. 이게 제 무기입니까? 제가 멍청한 얼굴로 묻자 리 대위가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그래, 김병사.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탄이 아니라 심리전이다. 우리는 남조선 괴뢰들 머리 위에 혁명의 오물을 퍼붓는 최정예 부대다. 혁명의 오물.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가슴을 스쳤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에서 시키는 일이니 옳은 일이다. 그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줄 몰랐거든요. 부대 뒤편 언덕을 넘어가니 거대한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썩은 배추잎이 산처럼 쌓여 있고 돼지 분뇨를 가득 실은 마차가 끊임없이 드나들었어요. 파리떼가 구름처럼 날아다녔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찔퍽한 진흙과 함께 정체 모를 냄새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코를 찌르는 것을 넘어 뇌수를 흔드는 지독한 악취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을 쏟아냈어요. 구역질하지 마라. 저건 혁명자재다. 소대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혁명자재.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이상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어깨가 조금 으쓱해지기도 했어요. 그래, 우리도 나름 중요한 일을 하는 거겠지. 우리는 조로 나뉘어 일했습니다. 어떤 조는 배추 더미에서 덜 썩은 잎과 완전히 물러터진 잎을 분류했고, 어떤 조는 돼지 축사에서 분뇨를 퍼서 통에 담아 날랐습니다. 저는 혼합조였어요. 썩은 채소와 분뇨, 찢어진 비닐과 폐지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마대에 채우는 역할이었죠. 마대를 들고 있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눈과 코, 입, 온몸의 구멍마다 냄새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사흘은 정말로 토하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소대장에게 끌려나가 영하의 밤에 상의를 벗은 채 얼차례를 받고 난 뒤 저는 배운 게 있어요. 구역질은 목구멍까지 올랐을 때 다시 삼키면 된다. 그게 제가 최전방에서 배운 첫 번째 기술이었습니다. 오물풍선을 하늘로 띄우는 일은 생각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어요. 수소가스의 주입량을 정확히 계산해야 했고, 남쪽으로 부는 기류의 고도와 풍속을 측정해야 했으며, 오물마대의 무게가 풍선의 부력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해야 했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날아가지 못하고, 너무 가벼우면 바람에 떠밀려 엉뚱한 곳에 떨어져요. 바람의 방향을 잃고 가스 밸브를 조절할 때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번듯한 공장의 기술자나 과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불경한 생각을 지원했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큰 천막 아래로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지름 5m, 6m짜리 흰 풍선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오물을 이 풍선 아래에 매달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거라는 걸. 밤 10시 첫 발사 의식이 열리던 날의 광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리 대위는 빨간 완장을 고쳐 차며 외쳤습니다. 동무들, 오늘 밤 우리가 쏘아 올리는 건 그냥 똥이 아니다. 남조선 놈들의 사상을 부식시킬 혁명의 탄환이다. 우리의 오물 한 포대가 저 괴뢰놈들 머리 위에 떨어질 때마다 그들의 자존심이 부서지고 자본주의의 썩은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다. 동기들은 예, 하고 목이 터져라 대답했습니다. 저도 따라 외쳤어요. 저항할 줄 모르는 입은 늘 그랬듯 구호를 먼저 배웠으니까요. 풍향, 북북서. 풍속 초속 7m. 남조선 심장부를 겨냥하기에 최적이다. 장교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 하늘 위 별 몇 개만이 힘없이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흰 풍선들이 가만히 떨며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발사 준비. 하나, 둘, 셋. 발사. 고정하던 밧줄이 일제히 끊어지자 풍선들이 한꺼번에 하늘로 튀어 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하얀 점들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떠올라 곧 검은 하늘에 녹아들었어요. 그걸 바라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럽고 구역질 나는 것들을 내 손으로 한가득 모아 담아보냈는데 막상 떠오르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뿌듯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저 풍선이 남조선 놈들 머리 위로 날아가겠지. 우리가 보낸 오물이 그들의 도시를 더럽히겠지.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기괴한 일이 제 안에서 임무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부대장이 상기된 얼굴로 붉은 종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동지들, 상부에서 내려온 정과 보고다. 어젯밤 우리가 날려보낸 오물풍선 50개가 남조선 괴뢰들의 심장부인 서울 강남 한복판에 정확히 착탄했다. 남조선 놈들이 공포에 질려 거리가 마비되고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그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연병장은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어요. 저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그 조작된 승전보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게 마시며 말이에요. 내무반으로 돌아와 좁은 침상에 몸을 눕혔을 때 코끝에는 여전히 분뇨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아직도 시커먼 찌꺼기가 끼어 있었어요. 하지만 불 꺼진 내무반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이건 다 조국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해야 인민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일하다 발에 밴 악취도 손가락에 난 상처도 조금은 덜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오물이 결국 내가 믿던 세계 전체를 뒤엎는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그 풍선을 타고 내가 직접 하늘을 건너게 될 거라는 것도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남조선 괴뢰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정의로운 임무라고. 썩은 찌꺼기를 퍼담으면서도 이게 다 혁명을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알량한 자부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균열이 처음 난 건 우스울 만큼 사소한 데서였어요. 겨울이 찾아오고
북풍이 거세지던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대장 회의 후 소대장이 우리를 집합시켰어요. 상부에서 지시 내려왔다. 당의 특별 과업이다. 대남 심리전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오물풍선 발사량 2배 증강이다. 2배. 연병장에 모인 우리 중대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대 뒤편 쓰레기장을 탈탈 털어가며 겨우 할당량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썩은 배추잎은커녕 동네 개들이 핫고 간 뼈다귀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들 말은 못했지만 생각은 같았죠. 어디서 그만큼의 오물을 더 구한단 말인가? 답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민가로 내려가 마을을 뒤져서라도 쓰레기를 긁어 모아와. 조선인민군 최정예 전사들이라는 우리가,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겠다던 우리가 고작 쓰레기를 구걸하기 위해 민가를 뒤져야 하는 총극이 벌어진 겁니다. 총 대신 마대를 메고 말이에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가을 바람에 옥수수대가 스산하게 흔들리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첫 집에 들어가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무, 혹시 버릴 쓰레기 좀 있겠습니까? 국가 전투 임무에 필요해서.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부엌 구석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릴 게 어딨다고. 다 긁어먹지. 그냥 가시오. 저는 찌그러진 판잣집 부엌으로 들어가 잿간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누룽지 한 조각, 옥수수 껍질 하나 없이 혓바닥으로 하튼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라고 놓여있는 깨진 항아리 속에는 흙먼지만 굴러다녔어요.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가 없다. 버릴 음식물 찌꺼기조차,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조차 없는 겁니다. 세상에 쓰레기가 부족한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적들을 괴롭힐 오물조차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독한 빈곤 속에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한 집에서는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젖먹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 솥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에 눌어붙은 옥수수죽 찌꺼기가 겨우 숟가락 2-번 긁을 만큼 남아있더군요. 제 목구멍이 저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물을 찾으러 왔는데 이 집에는 오물이 아니라 밥도 없구나.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면서도 저는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동무, 당과 수령님 은덕에 잘 먹고 잘 살지요? 그 여인이 잠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그럼요. 덕분에 잘 삽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속이 울컥했습니다. 저 웃음이 진짜일 리 없다는 걸 저도 알고 그녀도 아는데 누구도 진실을 먼저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 부대로 돌아온 우리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이거 내놔. 우리 조할당량이 아직 2kg나 모자란다고. 개소리 마. 이거 뺏기면 우리 조는 오늘 밤 영창이야. 연병장 구석에서 20살 넘은 청년 2명이 진흙탕을 뒹굴며 주먹다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 터지게 싸우며 쟁취하려던 건 구멍난 양말 한 짝과 찌그러진 플라스틱 조각 하나였어요. 조국을 지키겠다는 혁명전사들이 쓰레기 한 줌을 두고 서로의 목을 조르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결국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날 밤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부는 연병장에서 우리는 상의를 모두 벗은 채 팬티 바람으로 엎드려 뻗쳐를 해야 했습니다. 당의 지시를 관철하지 못한 반동 새끼들, 쓰레기 하나 못 구하는 무능한 놈들. 정치지도원의 군화발이 등짝을 걷어찰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옆에 엎드린 동기들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언 땅에 닿은 맨손은 감각이 사라지다 못해 까맣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배신해서가 아니라
남조선에 보낼 쓰레기를 줍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가자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력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부대에는 밤마다 정전이 내려졌어요. 해가 지면 전선을 내려 콘센트에까지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촛불 하나를 둘러싸고 10명이 모여 앉아야 했어요. 내무반은 냉골이었습니다. 숨을 쉬면 하얀 입김이 나왔고 침낭 안에서 서로의 몸을 붙여야만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라디오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지도원이 손으로 돌리는 발전기를 연결해 억지로 전기를 만들어 붉은 스피커를 켰습니다. 위대한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아래 우리 공화국은 전력을 자립적으로 생산하는 경제 강국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온 나라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촛불 하나 앞에서 들었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군화를 끌어안은 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서로 못 들은 척하며 라디오 속 세상과 내가 숨쉬는 이 캄캄한 내무반 중 대체 어디가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까? 그날 제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정량 배급은 줄어들었고 보급대장은 인민이 먼저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부대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언가를 잡아당기고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였죠. 몰래 가보니 막 들어온 17살짜리 신병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쥐 한 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녀석은 그 쥐를 돌에 내리쳐 기절시키고 허겁지겁 배를 갈랐습니다. 증거가 될 내장을 흙 속에 파묻고 살점만 손바닥에 올려 입으로 가져가더군요.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치자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선임. 사흘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그냥 한 입이라도. 다음 날 저녁 막내는 부대원들 앞에서 공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본인은 혁명적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쥐를 잡아먹는 반동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앳된 얼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치지도원은 그를 향해 사상이 썩어빠진 놈이라며 침을 뱉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17살짜리 아이를 쥐나 뜯어먹게 만든 이 나라가 썩어빠진 것 아닌가? 어느 날 밤 보초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찢어놓을 것처럼 불어오고 초소 기둥에 걸린 깃발이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습관처럼 남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지평선 너머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멀리 까마득히 먼 남쪽 하늘 끝자락에 희미한 빗무리가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빛이 구름에 반사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따뜻하고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함께 근무를 서던 선임이 기겁을 하며 제 손을 쳐냈습니다. 미쳤어? 눈 깔아. 저건 남조선 괴뢰들의 도시 불빛이다. 도시. 불빛이 저렇게 밝습니까? 땅에서 하늘이 환해질 정도로요? 선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건 다 가짜야. 미제 승냥이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켜놓은 타락한 자본주의의 지옥불이라고. 저 불빛 아래서 남조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린 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 선임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차마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지옥불, 가짜 불빛. 머리로는 그 말을 되뇌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상낙원이라면 왜 우리는 매일 밤 촛불 하나의 의지의 어둠 속에서 떨어야 하는가? 저들이 굶주리는 거지들이라면 대체 무슨 힘으로 저토록 거대한 빛을 뿜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지평선 너머의 그 희미한 불빛은 제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절대 품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의심의 씨앗이었어요. 저 빛 너머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혹시 거대한 거짓말은 아닐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간 근무에 나갈 때마다 저는 본능처럼 그 방향을 먼저 바라보게 됐어요. 빛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그리고 그 빛을 볼 때마다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이 촛불 하나 없이 깜깜한 방에서 떨고 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떨고 있는 건 바로 우리였다는 걸. 하지만 그 진실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제 인생도 불이 꺼질 거라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또다시 삼켰습니다. 구역질처럼 치밀어 오르는 의문과 분노를 썩은 오물을 삼키던 때와 똑같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순간 억지로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게 삼키고 또 삼키던 날들이 쌓여 어느새 제 안에는 더 이상 삼킬 수 없는 덩어리가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가 언젠가 저를 하늘 위로 쏘아 올릴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의심의 씨앗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바꾼 건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선물이었어요. 2024년 봄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어요.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저는 철책 근처 초소에서 졸음과 싸우며 망원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을 타고 무언가가 스르륵하며 나뭇가지에 걸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개 속을 뚫고 가보니 거대한 하얀 풍선 하나가 철책 근처 소나무에 매달려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날아온 전단 풍선이었어요. 발견 즉시 소각하라. 내용물을 보거나 만지는 자는 반동으로 간주해 엄벌에 처한다. 입대 첫날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수칙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당장 무전기를 들어 상부에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무전기 대신 허리춤의 단검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 안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그토록 보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걸까? 지난 몇 달간 가슴속에 쌓여온 의문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료 보초는 저 멀리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안개 덕분에 시야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에 기어올라 풍선 아래 매달린 비닐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칼끝으로 찔렀습니다. 슥!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풍선이 조금 꺼지더니 투명한 비닐 사이로 무언가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건 삐라 몇 장이 아니었어요. 투명한 지퍼백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하얀 쌀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린 쌀알은 우리가 배급받는 누렇고 부스러진 강냉이와 달리 마치 진주처럼 깨끗하게 빛났어요.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다음은 알록달록한 포장지에 쌓인 작은 병들. 라벨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남조선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그림으로 보아 구충제와 감기약 같았습니다. 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에 쏘아보내는 것은 똥과 썩은 배추인데 그쪽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쌀과 약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갈색 종이 포장지에 초코파이라고 적힌 과자였습니다. 사진 속 둥근 과자 사이로 초콜릿 크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그 소문으로만 듣던 초코파이냐? 부대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남조선 군인들이 먹는 간식이라던 그 달콤하다는 과자. 하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포장지를 손으로 쓰다듬는데 비닐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뜯으면 끝이다. 이걸 먹는 순간 넌 정말로 돌아갈 수 없다.
머릿속에서는 그런 경고가 울렸지만 손가락은 이미 봉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딱! 포장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확 치고 올라왔어요. 무슨 냄새냐고 묻는다면 지금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맡아온 건 썩은 배추, 돼지 분뇨 냄새뿐이었으니까요. 그 달달하고도 부드러운 머릿속까지 녹여버릴 것 같은 향을 들이마시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얼마나 가난한 냄새 속에 살았는지 처음 깨달았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천장이 얼얼해질 만큼 달콤했습니다. 부드러운 빵과 진한 초콜릿,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하얀 마시멜로. 혀가 그 맛을 따라가느라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잠시 동안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작은 과자가 주는 감각만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게 거지 천국 놈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이없고 분하고 황당해서 우리가 거지라 부르던 자들이 이토록 정교하고 달콤한 음식을 만들어 적국의 병사에게까지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평생 제대로 된 과자 한 번 못 먹어봤는데 말이에요. 비닐 뭉치 아래에는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전단지.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정말 보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금기는 깨졌습니다. 거기에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풍경, 빼곡히 들어선 고층 건물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창문들, 넓은 도로 위 줄지어 달리는 자동차들.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남조선 인민은 노숙자와 실업자로 넘쳐나는 거지나라.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 악취가 진동하는 지옥 같은 도시. 하지만 사진 속 서울은 제가 알고 있던 지옥과는 전혀 닮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접수조 나와라. 전단 풍선 발견. 멀리서 보위부 병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번개처럼 몸을 움직였습니다. 전단지는 다시 비닐에 구겨놓고 초코파이 포장지는 입안에 밀어넣어 씹어 삼켰습니다. 그 달콤했던 맛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동기 3명을 몰래 창고 뒤로 불렀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잘못 놀리면 모두가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한 짓이었지만 이 충격을 혼자만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품에서 남은 초코파이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조용히 해. 남조선에서 온 거야. 동기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면서도 시선은 초코파이에 고정되어 있었죠. 저는 파이를 4조각으로 내어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먹어봐. 동기들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눈을 감고 말을 잃었어요. 어두운 창고 뒤에서 20살 청년 4명이 초코파이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혁아, 이거 진짜 남조선에서 온 거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그 거지 새끼들이 만들었다고? 거지는 그들이 아니야. 우리가 거지야. 제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날 우리는 초코파이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체제에 대한 반역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균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장 끔찍한 비극이 우리 소대를 덮쳤습니다. 저와 함께 초코파이를 나눠 먹었던 동기 박철수가 쓰러진 겁니다. 열흘 넘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녀석이었어요. 아침 구보 중 갑자기 픽 쓰러진 철수는 입에서 하얀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정신 차려. 우리는 철수를 들것에 싣고 급히 의무실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은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영양실조다. 끓인 것도 없고 약도 없어. 그냥 따뜻한 물에 소금 타서 먹여봐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군인이 죽어가는데 군대에는 포도당 주사 한 병이 없었어요. 철혁아, 나 고향에 가고 싶다. 어머니가 해준 강냉이 국수가 먹고 싶어. 그게 철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살 가장 빛나야 할 나이의 청년이 옥수수죽 한 그릇을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채 차디찬 내무반 바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철수의 시신을 흰 천으로 덮고 나오던 길, 제 눈에 들어온 풍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연병장 한 구석, 철수의 시신이 뉘어진 가건물 바로 옆에는 우리가 어젯밤 땀 흘려 채워놓은 대남용 오물마대 수십 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똥과 쓰레기를 보내느라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 전우는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은 우리에게 쌀과 약을 풍선에 매달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불태우고 그들에게 돼지 분뇨를 섞어 보내고 있었어요. 그 처참한 대비 앞에서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똥을 보내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쌀을 보낸다. 이 미친 짓을 계속해야 한단 말인가? 굶어 죽어가는 동료의 시신 옆에서 적들에게 보낼 쓰레기를 정성스레 포장하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철수의 빈 관물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속았다는 억울함, 무능한 국가에 대한 증오, 그리고 짐승처럼 살다 죽어간 동기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못해. 이 썩어빠진 오물풍선을 단 한 개도 더 만들 수 없어. 맹목적이었던 충성심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어요. 살아야겠다. 이 거대한 거짓말의 무덤에서 벗어나 저들이 말하는 진짜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하지만 철조망은 높았고 지뢰밭은 넓었으며 보위부의 총구는 늘 우리의 뒤통수를 겨누고 있었죠. 살아서 이 지옥을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제게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하늘로 띄워보내던 그 하얀 풍선들이 언젠가 저를 자유의 땅으로 데려가리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저 철조망 너머의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설령 그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철수의 장례가 끝난 뒤부터 부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우리 중 누구라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서는 생각보다 빨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내무반에 급작스럽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전 병력 침상 정리 후 대기. 고함 소리와 함께 검은 제복을 입은 보위부 군인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철혁 가전사.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따라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보위부 조사실 문이 보였을 때는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조사실 안은 삭막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걸린 3대 수령 초상화, 그리고 책상 위에는 구겨진 갈색 비닐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뒷산에 묻었다던 초코파이 포장지였습니다. 보위부 대위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김철혁?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대위는 혀를 차며 그 비닐 조각을 집어 올려 제 코앞에 흔들어 보였어요. 남조선 반동 초코파이 포장지다. 냄새만 맡아도 달콤하지. 우리 인민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품 말이야. 그의 시선이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났냐?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동기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고 뒤에서 초코파이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들. 여기서 그들의 이름을 대는 순간 모두가 끝입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계 근무 중 남조선 풍선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상이 부족하여 호기심에 혼자서 먹어보았습니다. 동무들과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순간 뺨을 가로지르는 화끈한 충격이 왔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호기심이라고? 군화발이 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삼켰어요. 반동 선전물을 섭취하고 호기심이라니. 그게 내 입에서 나올 소리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대위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김철혁, 내 공로를 봐서 한 번은 봐주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다시 한 번이라도 이런 짓을 하면 너와 내 가족 모두 혁명진지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혁명진지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그곳에서 썩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병사들 사이에 은밀히 떠돌고 있었거든요. 종이 한 장이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반성문에 서명해라. 다시는 반동 사상에 물들지 않겠다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을 적는 순간 목에 쇠사슬이 하나 더 걸린 기분이었어요.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온 저를 바라보는 동기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찍힌 놈이라는 걸. 며칠 뒤 부대를 뒤흔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소대에서 남조선 전단을 돌려보다 적발된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만이 아니라 같은 내무반 동기들,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까지 200명이 넘게 하룻밤 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출근한 직장에도 애들 다니던 학교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명단에서 이름이 다 지워졌대. 그 소문을 들은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 불순이 수백 명의 운명을 함께 끌고 내려간다는 걸. 우리는 개인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집어 던질 수 있는 묶음,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나도 내 가족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죽음이고 움직여도 죽음이라면 차라리 내가 선택한 죽음을 택하자.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탈북. 입 밖으로 꺼내기도 두려운 금단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철조망을 기어넘다 총에 맞아 죽거나 강을 건너다 익사하거나 중국에서 잡혀와 공개 총살을 당하거나 모든 길이 죽음으로 통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짐승처럼 끌려가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10월 중순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소대장이 상기된 얼굴로 내무반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전원 집합, 특별 지시다. 오늘 밤 바람이 최고조다. 남조선 심장부까지 날려보낼 특대형 오물풍선을 제작한다. 특대형. 평소 5m짜리가 아닌 직경 8m짜리 거대한 풍선이었습니다. 연병장으로 나가보니 질긴 특수 비닐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해파리 같았습니다. 오물마대 무게 50kg로 맞춘다. 가스 주입량 최대치. 소대장의 외침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8m 풍선, 50kg 오물, 최대치 가스. 저는 속으로 미친 듯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부력 계산법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어요. 저 거대한 풍선이 50kg의 오물을 거뜬히 띄울 수 있다면, 가스를 한 개치까지 채운다면 70kg인 제 몸도 충분히 띄울 수 있지 않을까? 미친 가설이었습니다. 고공의 영하 20도, 추위, 산소 부족,
풍선 파열 위험. 모든 것이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는 어차피 두 가지 죽음만 놓여 있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가 가족과 함께 짐승처럼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자유를 향해 날아가다 죽을 것인가.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동료들이 가스통을 옮기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저는 몰래 부대 뒤편 폐장비 창고로 향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돌로 부수고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포병용 결박 로프와 낡은 등산용 하네스가 보였어요. 이게 내 생명줄이다. 그것들을 둘둘 말아 방한복 안쪽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옷 위로도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밤 11시. 발사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8m짜리 거대한 하얀 풍선이 가스를 가득 머금고 금방이라도 하늘로 튀어오를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묶인 굵은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삐걱거렸어요. 기마전사, 오물마대 결박. 알겠습니다. 저는 오물마대를 끄는 척하며 풍선 바로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풍선 자락이 제 몸을 완벽하게 가려주었어요. 손이 미친 듯 떨렸지만 저는 오물마대 대신 하네스를 꺼내 허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풍선 연결고리에 카라비너를 걸었어요. 수백 번 묶었던 매듭이었지만 이번엔 쓰레기가 아니라 제 목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소대장의 외침이 바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5분 전, 저는 품에서 군용 단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지상 고정줄을 풀러오기 직전, 저는 마지막 고정 밧줄을 향해 칼을 내리쳤습니다. 3분 전, 발사. 두둑.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중력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부력이 제 몸을 낚아채듯 위로 끌어당겼어요. 발끝이 지늘개서 쑥 뽑히며 저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야! 저기 뭐야? 김철혁이 매달려 있다. 총 쏴. 철컥, 철컥. 소총 장전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친 듯 불어대는 북풍이 거대한 풍선을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밀어 올렸거든요. 발밑으로 초소의 희미한 불빛이 철조망이 5년 동안 썩은 오물을 만지며 청춘을 묻었던 그 저주받은 부대가 순식간에 작은 점으로 변해갔습니다. 살을 애는 영하의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간다. 진짜로. 나는 지금 이 감옥을 떠나고 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갇혀 지냈던 거대한 감옥의 담장을 넘어 오물풍선에 매달린 한 마리 위태로운 새가 되어 칠흑 같은 밤하늘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끝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엄청난 진실을, 풍선에 매달려 덜덜 떨고 있던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3초 만에 제 세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그 빛의 바다를 말이에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칼바람이 얇은 방한복을 뚫고 들어와 살점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었고 산소 부족으로 시야가 흐려지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장갑을 낀 손은 이미 감각을 잃었지만 이 밧줄을 놓치면 끝이다라는 생존 본능 하나만으로 하네스줄을 악력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어둠이 펼쳐져 있었고 위로는 별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하늘이 저를 집어삼킬 듯 덮여 있었습니다. 구름층이 걷히며 발 아래로 무시무시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무장지대였어요. 평생을 바쳐 지키던 겹겹이 처진 철조망과 수백만 발의 지뢰가 묻힌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땅.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 무서운 국경선은 그저 어둠 속에 그어진 가느다란 흉터에 불과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대치하는 그 살벌한 경계가 하늘을 나는 풍선 하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우스운 선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에 허탈한 웃음이 났어요.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장벽도 하늘의 길은 막지 못했던 겁니다.
바람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팽팽했던 풍선이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뜨거웠던 가스가 냉각되면서 부력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짙은 먹구름층을 뚫고 풍선은 남쪽을 향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완전히 벗어난 그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초. 처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노란 점들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의 별이 왜 내 발밑에 있지? 구름에 반사된 별빛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아니라 까마득한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빛이었어요. 점 하나, 점 둘. 바늘 끝 같은 빗무리들이 어둠을 뚫고 어렴풋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점들은 하나둘에서 수십, 수백 개로 늘어나더니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2초. 고도가 더 낮아지자 그 점들이 모여 거대한 선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굽이치는 굵은 선들을 따라 하얀 빛과 붉은 빛이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수천 수만 대의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헤드라이트와 후미등이 거대한 빛의 강물이 되어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흰 불빛이 거대한 강처럼 흘러가고 옆에서는 붉은 불빛이 반대 방향으로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강들은 서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커다란 둥근 빛덩어리들에 합류했습니다. 그 둥근 덩어리 하나하나가 도시였어요. 3초. 그리고 그 도시들이 하나의 거대한 바다로 변했습니다. 수만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마다 켜진 따뜻한 창문들의 불빛,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한 상가들, 밤을 잇고 돌아가는 공장지대의 거대한 조명탑들, 축구장만 한 대형 매장들, 다리 위를 가득 메운 차량들의 흰빛과 붉은 빛이 서로 뒤엉키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 발 아래 펼쳐진 나만의 땅은 말 그대로 하나의 끝없는 빛의 바다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은하수가 땅 위에 쏟아져 내린 것 같았어요. 정확히 3초 만에 제 20년의 세계관은 우주의 먼지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조선은 전기조차 없어 촛불 하나 켜지 못하는 암흑천지다. 미제 승냥이들의 착취로 거리는 노숙자와 쓰레기로 넘쳐난다. 헐벗고 굶주린 거지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 있다. 태어난 순간부터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세뇌받았던 그 모든 문장들이 눈앞에 펼쳐진 저 압도적이고 눈부신 빛의 바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지들의 지옥이라던 남조선은 밤에도 태양을 띄워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는 굶주림도 추위도 억압도 모르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풍선줄에 매달린 채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제가 떠나온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목숨을 걸고 날아왔던 그 조국의 땅은 마치 지구상에서 도려내진 것처럼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빛의 바다인 남한과 맞닿은 그 경계선 위쪽으로는 가로등 하나, 창문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그리고 절대적인 어둠뿐이었어요. 우리가 지상낙원이고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배웠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본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지옥은 바로 저 어둠 속에 있었고 진짜 낙원은 지금 제 발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대비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저는 풍선에 매달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아악! 영하 20도의 칼바람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고드름처럼 얼어붙었지만 통곡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구나. 왜 속였어? 왜 한 번도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어? 평생을 바쳐 지켰던 조국이 5년 동안 썩은 오물을 만지며 충성했던 그 체제가 저를 거대한 감옥에 가둬놓고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한 채 새빨간 거짓말만 주입시켰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해줬어? 그동안 맡아온 건 썩은 배추, 돼지 분뇨 냄새뿐이었는데 저 빛 아래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향기로운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촛불 하나에 10명이 모여 떨고 있을 때 저들은 밤새도록 환한 불 아래서 책을 읽고 TV를 보며 웃고 있었던 거예요. 라디오에서 매일 들었던 구호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이 촛불 하나 없이 깜깜한 방에서 떨고 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떨고 있는 건 바로 우리였다는 걸. 거지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걸. 몸은 여전히 하늘에서 땅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20년간의 끔찍한 거짓말에서 빠져나와 저 찬란한 진실의 빛 속으로 한없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갇혀 살았던 한 인간이 마침내 눈을 뜨고 진짜 세상으로 태어나는 고통스럽고도 눈부신 해방의 비행이었어요. 3초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전부 갈아엎기에.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욕해온 이 빛의 바다야말로 저와 북한의 모든 동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풍선은 계속 그 빛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풍선은 빛의 바다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자 귓가를 때리던 날카로운 바람소리 사이로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도시가 내뿜는 거대한 숨결이었습니다.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낮고 묵직한 마찰음, 멀리서 길게 이어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미한 음악 소리까지. 북한의 밤이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고요했다면 내 발 아래 거대한 도시는 밤이 깊었음에도 심장처럼 펄떡이며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가스가 냉각되면서 8m짜리 거대한 풍선이 급격히 고도를 잃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는 강한 돌풍이 불어닥쳤고 반쯤 쪼그라든 풍선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시야에 시커먼 산봉우리가 훅 하고 다가오는가 싶더니 우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굵은 나뭇가지들이 제 온몸을 후려쳤습니다. 풍선이 날카로운 소나무 가지에 찢기며 펑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고 저는 허공에서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쾅! 어깨와 등, 머리가 단단한 흙바닥과 바위에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에 번쩍 불꽃이 튀었어요.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낙엽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몇 번이나 구르고 나서야 아름드리 나무 밑둥에 부딪히며 겨우 멈춰 섰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온몸이 부서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고 방한복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앞니 하나가 깨져나간 것 같았고 왼쪽 팔은 감각이 무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움직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 솔잎의 감촉, 차갑지만 신선한 밤 공기. 평양 근교의 황량한 산과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축축한 흙, 잘 자란 나무, 물기 머금은 풀잎. 몇 년 만에 맡아보는, 어쩌면 태어나 처음 맡아보는 살아있는 산의 냄새였어요. 저는 흙을 한 움큼 쥐고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살았다. 내가 진짜 살아서 남조선 땅을 밟았구나. 비틀거리며 나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숲의 나무들 사이로 산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서 찬란하게 뿜어져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것과는 또 다른 압도적이고 거대한 문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뼛속 깊이 각인된 20년치의 공포가 본능적으로 저를 덮쳤습니다. 야! 저기 산 중턱에 뭐 떨어지는 거 못 봤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산 아래 등산로 쪽에서 낯선 억양의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풍선 아니야? 또 북한에서 쓰레기 보낸 것 같은데. 빨리 확인해봐. 형광조끼를 입은 두세 명의 사람들이 강력한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제가 있는 비탈길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나 경찰들 같았어요. 나는 적군이다. 조선인민군 군복을 입은 적군이 남조선 한복판에 떨어졌다. 저들은 나를 보는 즉시 승냥이처럼 달려들어 소총으로 벌집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뒷걸음질을 쳤지만 발목을 접질렸는지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뭇가지를 밟는 발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여기서 끝이구나.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짐승처럼 끌려가느니 내 입으로 내 운명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찢어진 방한복 사이로 두 손을 번쩍 지켜들고 나무 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쏘지 마십시오. 항복하겠습니다. 산속의 정적을 깨고 제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20년 제 인생에서 누구의 명령도 대본도 없이 오직 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해 내뱉은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순간 숲을 헤치고 올라오던 손전등 불빛들이 일제히 제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셔 고개를 숙인 채 저는 날아올 총알을 기다리며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적이 흘렀습니다. 총 장전 소리도 분노에 찬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너무나 당황스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네? 불빛이 조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보니 총을 겨눈 무장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점퍼를 입고 경광봉을 든 아저씨와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이내 무기를 꺼내는 대신 황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 없어요? 젊은 경찰관이 제 팔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적군의 군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에서 떨어진 괴한에게 그는 총구 대신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지신 겁니까? 피가 나잖아요. 빨리 119 불러. 뒤따라온 민방위 아저씨가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발길질이 날아올 줄 알았는데 그들의 손은 제 상처를 살피고 부러진 곳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추우시죠? 일단 이거라도 덮으세요. 경찰관이 입고 있던 두꺼운 파카를 벗어 제 덜덜 떠는 어깨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그가 제 눈을 맞추며 조용히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를 대하는 방식은 늘 당의 지시를 관철하라, 할당량을 채워라, 반동분자 새끼라는 다그침과 욕설뿐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줍지 못했다고 영하 15도에서 옷을 벗기고 구타하던 내 조국의 간부들. 그런데 20년 동안 승냥이라고 부르며 오물을 던졌던 적들은 저를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산 아래에서 삐용삐용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제 상처를 소독하며 제 언손에 무언가 작고 단단한 것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쥐고 계세요. 몸 좀 녹이게. 작은 캔이었습니다. 캔에서 전해지는 뜨끈한 열기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던 제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레시피라고 적힌 따뜻한 캔 커피였습니다. 그 작은 캔 커피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캔 커피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흐아앙. 그것은 추위 때문도 상처의 고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뼈저린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압도적인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향해 5년 동안 썩은 배추와 돼지똥을 비닐에 담아보냈습니다. 이들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나에게 총 대신 점퍼를 덮어주고 욕설 대신 고생했다는 위로를 건네며 얼어붙은 내 손에 따뜻한 커피를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성과 악의 기준이 적과 아군의 경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괴물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은 바로 우리였고 나 자신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구급대원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캔 커피의 따뜻한 냄새를 맡으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똥별처럼 보였어요. 아까 하늘에서 내려다봤던 그 빛의 강물들이 옆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난 살았다. 진짜로 살았다. 북쪽에서는 매일같이 우리가 이겼다고 했지만 정작 하루하루가 패배 같았어요. 배고픔에게 지고 추위에게 지고 공포에게 지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패배자, 거지라고 부르던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았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여전히 나만의 거대한 불빛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제 앞에는 저를 살리기 위해 뛰어온 이들의 손전등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물풍선에 매달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아온 20대의 북한군 병사는 그날 밤 경기도의 어느 이름 모를 야산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캔 커피를 손에 쥔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진실의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따뜻한 환대가 단순한 인도주의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자유와 풍요의 세계가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그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예상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대화에 가까웠어요. 조사관들은 제가 풍선을 타고 날아왔다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며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고문과 구타가 기다렸을 텐데 이곳에서는 따뜻한 차와 함께 천천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라는 배려가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안내받은 1인실 숙소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깨끗한 침대, 개인 책상, 그리고 개인 화장실까지. 평양 최고급 간부 아파트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이게 임시 거주지라고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적응 교육 받으시고 나가시면 더 좋은 집에서 사시게 될 거예요. 더 좋은 집. 이미 충분히 좋은데 더 좋다니 도무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수도꼭지를 빨간색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이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직원이 나가고 저는 조심스럽게 꼭지를 돌렸습니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손을 대보니 데일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그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섰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온수가 제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한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찬물로만 씻어온 저였어요. 고위 간부들조차 마음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사치를 남한에서는 임시 거주지에서조차 버튼 하나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누를 칠해 온몸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손톱 밑에 끼어있던 시커먼 오물 찌꺼기들, 제 피부에 스며들어 있던 썩은 배추와 돼지 분뇨의 냄새가 그 뜨거운 물과 함께 하수구로 씻겨 내려갔어요. 그것은 단순한 샤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지워내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상징적인 세례의식이었어요. 며칠 뒤 하나원 교육의 일환으로 근처 무인 편의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점원이 없어요. 손님들이 알아서 계산하고 나가는 곳입니다. 점원이 없다고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조명 아래 수십 가지의 음료수, 빵, 과자들이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춰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몰래 먹었던 그 초코파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정말 아무도 안 지킵니까? 이 귀한 것들을. 안내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믿는 거죠. 가끔 훔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정당하게 돈을 내고 사니까요.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서로를 믿는다. 그 말이 둔기로 머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부엌의 쌀떡개수까지 인민반장이 감시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동료가 동료를 감시하고 고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곳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저를 더 압도한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도덕적 풍요였어요. 다음 주 담당 선생님이 작은 기계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스마트폰입니다. 이제 철혁 씨도 인터넷 쓰실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툭 건드리자 눈앞에서 마치 다른 세상이 펼쳐지듯 화면이 바뀌었어요.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김정은. 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은 폭발하듯 수백 개의 사진과 글,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표현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여 있었어요. 독재자, 인권 유린, 사치와 향락.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돼지 새끼, 나라 말아먹는 인간, 언제 내려올 거냐?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의 이름 앞에 위대한, 경애하는 같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바로 정치범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국민 누구나 지도자를 욕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담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권력자는 국민한테 비판받을 의무가 있거든요. 권력자가 비판받을 의무. 그 개념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주말 외출 허가를 받아 대형마트에 갔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쌀 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고 진열 때마다 빽빽하게 꽂힌 라면과 과자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우유만 해도 흰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종류만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계산대 근처 쓰레기통을 보다가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반쯤 먹다 남긴 삼각김밥, 한 입 베어 물고 버린 빵들이 무심하게 쌓여 있었어요. 철수가 떠올랐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어 영양실조로 죽어간 그 얼굴.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서 살았던 거지? 그날 밤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한반도 야경 위성사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은 잔혹할 정도로 선명했어요. 중국의 거대한 불빛과 남한의 화려한 불빛 사이에 마치 시체처럼 시커멓게 죽어있는 땅. 그것이 바로 제 조국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나간 어느 토요일, 저는 민주주의의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수천 명이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물러나라. 무능한 정부 규탄한다. 저는 본능적으로 전봇대 뒤로 숨었습니다. 최고 존엄을 향해 물러나라니.
북한이었다면 당장 탱크가 밀고 들어올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패를 든 경찰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안전하게 시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안 잡아갑니까? 옆에 있던 노점상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 나라 대통령 내가 욕하겠다는데 정치를 못하면 욕을 먹어야지. 그 당당한 대답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권력자가 비판받는 것이 당연한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원 심리 상담 시간, 저는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모두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저는 상담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이토록 좋은 사람들에게 저는 5년 동안 아기를 담아 오물을 쏘아 올렸습니다. 제 친구들이 굶어 죽어갈 때 저는 이 아름다운 곳을 더럽히려 했습니다. 저는 살인자나 다름없어요. 상담사는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철혁 씨가 왜 살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하늘에서 그 빛의 바다를 보게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철혁 씨가 진실을 전할 차례예요. 오물 대신 진실을 띄워보내세요. 그게 철혁 씨가 치러야 할 진짜 속죄이자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짜 적개심에 속아 똥을 날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적이 누구인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그 불빛이 죄책감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북으로 전해야 할 찬란한 희망의 증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족쇄가 풀리고 제 안에 새로운 사명이 잉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던 폐잔병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진짜 전사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만의 눈부신 풍요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자유롭게 비판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이 건전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가난은 자원 부족이 아니라 인민의 자유를 빼앗고 공포로 억압하는 병든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지옥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의 입술로 살지 않겠다. 내가 직접 본 진실을 아직도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전하겠다. 하늘에서 본 빛의 바다, 위성사진 속 어둠과 불빛, 마트의 과잉 풍요, 시위대를 보호하는 경찰.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져 제 안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옥을 천국이라 부르며 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지옥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한 번의 비행으로 빠져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어요. 그 사실을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택한 진짜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던 날, 저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박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빳빳한 플라스틱 카드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5km 옆 마을을 가려 해도 보위부의 까다로운 승인과 여행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카드 한 장은 제게 대한민국 어디든, 아니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나라 사람이구나. 조선인민군 군번 대신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통행을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온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사회에 나와 제가 가장 먼저 구한 일자리는 24시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사람들은 밤을 새우는 일이 고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제게 그곳은 매일 밤 기적이 일어나는 성소와도 같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추위에 떨던 제가 밤새도록 대낮처럼 환한 조명 아래서
수십 가지의 음식을 곁에 두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새벽, 저는 진열대에서 초코파이 한 상자와 바나나, 우유를 제 돈으로 샀습니다. 계산대 포스기에 바코드를 찍고 제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묘한 쾌감이 밀려왔어요. 창고 뒤에 숨어 보이부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며 씹어 삼키던 그 금지된 과자를 이제는 환한 불빛 아래서 당당하게 내 돈을 내고 사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편의점 밖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아 포장을 뜯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그 달콤함이 혀를 타고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몰래 훔쳐먹는 죄책감도 들킬까봐 덜덜 떠는 공포도 없었어요. 이제 이건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내 음식이다. 하지만 달콤함 뒤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며 강냉이 국수 한 그릇을 찾던 동기 철수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여기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아. 네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것들이 여기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내가 널 여기로 데려왔어야 했는데. 목이 메어 우유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부채감은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그해 겨울, 북풍이 거세게 불던 어느 밤, 저는 탈북민 단체 사람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최전방 임진각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는 저 철책 너머 어둠 속에서 남쪽을 향해 똥과 쓰레기를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자리에서 북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거대한 투명 비닐 풍선들이 실려 있었어요. 제 두 손은 더 이상 썩은 배추나 돼지 분뇨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뽀얗게 도정된 하얀 쌀, 구충제와 항생제, 나만의 발전상과 바깥 세상의 뉴스가 담긴 USB, 그리고 작은 단파 라디오를 정성스럽게 비닐팩에 담아 묶었어요. 과거에 오물마대를 결박하던 그 익숙한 손놀림으로 저는 이제 희망과 생명을 결박하고 있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북한 동포 여러분,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소가스를 주입해 풍선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 저는 차가운 풍선 표면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북에 남은 내 동무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두고 혼자만 이 빛의 세상으로 도망쳐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부디 살아남아라. 살아서 내가 보내는 이 진실을 받아라. 제가 묶은 밧줄을 풀자 거대한 투명 풍선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칠흑 같은 북쪽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때는 증오와 오물을 담아 보냈던 그 저주받은 하늘길로 이제는 자유와 희망, 그리고 빛의 메시지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하얀 풍선들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 영혼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뒤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을 향한 방송을 진행해 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처음 스튜디오에 들어가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에 앉았을 때 제 앞에는 낡은 마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지도원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던 붉은 확성기와는 달랐어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게 철조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진실의 무기였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큐 사인이 떨어졌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북한의 인민군 전우 여러분, 저는 불과 1년 전까지 여러분과 똑같이 최전방에서 대남 오물풍선을 날리던 제47보병연대 대남 심리전중대 소속 김철혁 하전사입니다. 제 진짜 정체성을 제 입으로 밝히는 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무들, 저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당도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남조선은 거짓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오물풍선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던 그 밤 고도 1000m 하늘에서 내려다본 남조선은 끝없는 빛의 바다였습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우리가 욕하던 그 타락한 자본주의의 불빛은 굶어 죽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 온전한 인간다운 삶의 빛이었습니다. 동무들, 썩은 오물을 만지며 여러분의 귀한 청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당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찬란한 빛 아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왔을 때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제가 태어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홀가분했어요.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강 건너편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란 불빛, 강물을 가로지르는 대교들의 화려한 네온사인, 밤을 잇고 달리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행렬. 1년 전 하늘에서 보았던 그 경이로운 3초의 진실이 이제는 제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임진각 전망대에서 보았던 북쪽의 완벽한 어둠을 떠올렸어요. 언젠가는 저 시커먼 땅에도 밤새 불이 켜진 24시간 편의점이 생기기를. 굶주림에 미쳐 쥐를 잡아먹던 17살 신병이 환한 조명 아래서 마음껏 초코파이를 사 먹을 수 있기를.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김철혁입니다. 북한군 하전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하고 먹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나의 동무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작은 증언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무거운 오물마대를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스 냄새 진동하는 풍선줄에 매달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지도 않아요? 대신 제 손에는 진실의 마이크가 쥐어져 있습니다. 한때 맹목적인 충성으로 오물을 쏘아 올렸던 두 손은 이제 거짓의 장막을 찢고 진실의 빛을 띄워 보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어요. 오물 풍선을 날리던 손으로 나는 오늘도 진실의 마이크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언젠가 반드시 저 어둠 너머까지 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실의 마이크는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전파라는 또 다른 풍선이 되어 가장 높고 험한 철조망을 넘어설 것입니다. 언젠가 북녘 땅 어둠 속에 갇힌 제 동포들의 귓가에 자유의 바람을 타고 찬란하게 닿을 그날까지 말이에요.